보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안갚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해를 당했다면 인간의 본성을 비춰봤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단 처음에 내가 당했던 해가 누가 봐도 부당하다 할 경우에만 그 보복이 할 만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복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일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아니, 그 상황 자체에 보복이라는 말을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누군가는 이것이 명백한 보복이라고 여기고 또 말했지만 세상과 법은 절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1990년 6월 8일 정오쯤이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가정집에서 보험 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50대 여성 이 씨는 이날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날 이 씨의 집에는요, 친한 친구였던 60대 여성 김 씨도 함께였고요. 큰아들도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평온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한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뒤 자신들에게 벌어질 끔찍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열린 대문으로 침입한 대낮의 침입자. 그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집주인 이 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의 말로는 이 침입자가 이 씨를 칼로 난자했다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한 이 씨는 결국 아무런 반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침입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이 씨의 친구 김 씨와 이 씨의 아들 석 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 씨는요, 가슴과 배 등에 7곳을 찔려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중태에 빠졌고요. 잠을 자고 있던 아들 석 씨는 머리와 왼쪽 동맥을 찔려서 동맥이 끊어지는 그 정도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한낮에 같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19살 장군은 도둑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집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장군은 남성을 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식칼을 휘두르는 남성을 피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제서야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994년 10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던 남성 윤 씨의 집에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남성은 전날 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갔던 26살 김 씨였습니다. 그날 이 집에는요, 윤 씨의 아들과 이웃에서 놀러온 아들의 친구, 그리고 김 씨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윤 씨의 아내 오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웃 주민이었던 여성 나 씨는요, 윤 씨 집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게 돼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간 나 씨는요, 한 남성이 윤 씨의 집에서 급히 뛰쳐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자가 뛰쳐나왔던 윤 씨의 집에는 두 어린이가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얼굴이요,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린 채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부인이었던 오 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이 됩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 김 씨는 윤 씨의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성 김 씨, 도망갔던 김 씨인데 윤 씨의 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윤 씨의 딸이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으러 나간다면서 집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다행히 이 윤 씨의 딸은 사고를 면하게 되죠. 하지만 엄마 오 씨는 어제 왔었던 김 씨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 씨가 버리고 달아난 엑셀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서 범인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 안에서 한 노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 노트를 발견한 경찰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의 살인 계획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누군가를 죽이겠다. 특정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요. 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범인이 2차 범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적혀있던 다음 범행 계획 장소로 수사대를 급파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중태에 빠져버린 2명의 피해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차 범행 계획 장소에 도착한 범인이요. 잠을 자고 있었던 양 씨와 여성 양 씨와 그리고 그 여성의 애인인 이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자. 살인이면 살인, 노동이면 노동, 범죄면 범죄. 오직 충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들이 노트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고 그 2차 범행 장소로 예상되는 곳에 갔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후였고요. 평소와 다르지 않던 평화로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처참한 2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둔기를 내리쳤던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1990년 노량진 사건의 범인, 그의 이름은 박형택이었습니다. 대낮에 열린 문으로 가정집에 침입해서 집주인과 친구 그리고 집주인의 아들까지 흉기로 찔러댔던 그는 사실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전과자였어요. 1989년에 3년 만에 출소했다는 박형택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박형택은요, 1986년 9월경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야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가 됐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피해 여고생은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박형택은 여고생 A양도 원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A양은요, 고교생이었고 미성년자였어요. 박 씨는 A양의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고요. 처벌을 원했죠. 결국 박 씨의 감옥행이 결정이 됩니다. 감옥 내에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 자신의 분노를 쌓아갔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을 쌓아갔던 거죠. 자신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A양의 가족에게 하루하루 복수할 결심을 다짐했던 박 씨는요, 1988년 12월 말에 2년 3개월간의 복역 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A양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으로 사망했던 아까 그 빨래를 널고 있었던 50대 여성 이 씨가 바로 여고생 A양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분노로 피해자 가족을 살해했던 거죠. 당시 A양의 가족들은요, 혹시라도 박 씨가 출소한 후에 자신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상당히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대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박형택은 A양이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A양의 가족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안양에서 독산동을 거쳐서 노량진으로 이사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가 사는 그런 곳을 쉽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전혀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3월과 4월 약 2차례에 걸쳐서 A양의 집을 미리 가보기까지 했었던 박형택은요, 결국 6월 8일에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신고는커녕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A양 어머니가 이렇게 박 씨의 무자비한 칼부림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피해 현장에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한 점을 보고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짓고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이 씨의 딸인 A 양이 강간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토대로 당시 강간 사건이 벌어졌던 그 부천의 경찰서와의 협조 끝에 서울의 한 독서실에 은신해 있었던 박형택을 검거하게 됩니다. 복수를 향한 그의 철저한 준비는 단지 범행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제 검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되고 나서 그 이후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까지 미리 그 큰 목돈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결국 이 씨를 살인한 살인죄로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김경록, 1994년 당시 나이 26세. 이 사람은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다뤘던 1994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 둘을 잔인하게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때려서 죽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집주인에게 칼을 휘둘렀고요. 계획했던 2차 범행까지 뻔뻔하게 저지르고 달아난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김경록은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이웃 회사에 있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죄로 구속수감됐었고요. 3년 6개월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출소한 뒤에 그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대상은 바로 당시에 법정 증언을 했었던 피해 여직원이 다니던 회사의 공장장인 윤 씨였던 거예요. 그 윤 씨의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 범죄자의 보복성 살인이었습니다. 불리한 증언의 불리한이라는 말은 순전히 김경록의 입장에서 사용된 말이겠죠. 김경록 역시 앞서 노량진 사건의 범인처럼요, 출소 후에 약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증인 윤 씨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하기 20일 전에는요, 윤 씨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목소리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한 후에 2차로 그가 향했던 곳은 잔인한 범행 후에 2차로 그가 향했던 곳에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과거에 김경록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또 다른 여직원 양 씨였습니다. 한편 양 씨가요, 김경록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뒤에 김경록이 재판대에 섰거든요. 근데 그때도 앞서 1차 범행의 그 피해자인 공장장 윤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반대 증언을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 씨가 반대 증언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윤 씨의 입장에서는 여직원에게 강간 사실을 들었다면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윤 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들은 바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김경록은 자신이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모든 직원들이 나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양 씨가 김경록을 고소하고 난 뒤였어요. 경찰이요, 이 사건을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김경록의 전과 기록을 누락을 시켜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김경록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거죠. 80년대 중반부터요, 이 김경록은 특수절도, 강간 이런 것들로 3차례 정도 기소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전과 중에서 강도상해로 6개월을 복역했던 사실만 첨부해서 검찰에 보냈던 거죠. 검찰 측에서는
당시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긴 했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서 김경록을 기소할 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경찰과 검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김경록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 양 씨를 수차례 찾아가서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면서 협박합니다. 노트에 살인을 다짐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다행히 양 씨와 동거남 이 씨는요, 목숨을 구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받아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고액의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경록을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는요, 경찰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살인 노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2차 피해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던 거죠. 또한 2차 범행을 하러 가는 동안에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이동했던 김경록이요, 단 한 번도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가 부족했던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에요, 김 씨의 누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경록이는 잘 있으니 걱정 말라 라는 한 여자의 전화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성남 일대의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밀 호구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약 25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요. 1,0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거품처럼 사라진 듯 그 어디에서도 김경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김경록은 어디에선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자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자취를 감춘 지 27일 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던 일행들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 현장에는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요. 주변의 소지품 등을 확인을 해본 결과 그토록 찾았던 살인범 김경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에 햇빛에 얼굴이 막 검게 그을려 있었대요. 그리고 얼굴도 상당히 부패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서 검거돼서 수감되었던 박형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0년 12월 18일 새벽 6시 2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 박형택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높이 1.5m의 화장실 틀에 러닝 셔츠로 끈을 만들어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교도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자신을 검거한 수사관에게도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는 박형택, 그리고 야산에서 자살하기 전에 썼던 유서에조차 법정 증인 윤 씨를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형제들만 없었다면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쉽다. 억울해서 눈 못 감겠다. 죽더라도 윤 씨는 꼭 죽이겠다라고 남겼던 김경록. 차라리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도저히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려 했던 거라면, 그래도 자살보단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뉘우침이고 자살의 이유 또한 죄책감이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대일 것입니다. 뉘우칠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애당초에 본인들이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복역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부터 보복에 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야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복 대상의 가장 귀한 가족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이 목표했던 대상을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억울해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성폭행당한 막내딸을 위해서 합의를 거부했던 이 씨. 법정에서 올바른 사실을 증언하고도 소중한 아들을 잃은 윤 씨.
그리고 피해를 당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고도 복수를 당했던 여성 양 씨. 이들은 나라에 의해서 법적인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결국 범죄자의 손에 제2의 비극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박형택, 김경록 두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 죄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보복의 정의를 세상과 유가족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 의해서 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90년, 1994년에 발생한 증인, 고소인, 보복살인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